겨울철엔 혈액의 흐름이 원활치 않고 근육과 인대 등이 경직되면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앓는 환자들의 통증이 심해지는데요. 초기에는 대체로 보존적인 치료를 진행하지만 호전이 없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미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 연골 손상에 효과적인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 무릎 정렬이 뒤틀린 경우 정렬을 맞춰 통증을 경감시키는 근위경골 절골술,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대처하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다양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정형외과 전문의 길태현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길태현입니다. 예. 우리 몸의 관절 가운데 고관절 다음으로 큰 관절이 무릎 관절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크니까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나잖아요. 이 무릎 관절에 자주 생기는 질환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무릎 관절은 다른 관절과 달리 복잡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지지하는 내측 및 외측 척부인대와 전방 후방에 있는 십자인대, 그리고 다른 관절에는 없는 반월상 연골이라는 연골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약간 다른데요. 20대, 30대, 40대까지 젊은 연령대는 아무래도 스포츠 활동, 운동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십자인대 파열이라든지 반월상 연골 파열, 이런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50대 이후 중년을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퇴행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노화가 원인이라는 건데 노화 말고 뭐 또 다른 원인도 있을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노화에 생기는 퇴행성 변화 말고 2차성 관절염이라고, 그거는 특히 대부분의 남자분들이나 젊은 연령대에 생길 수가 있는데 관절 내 골절이나 인대 파열, 그런 외상에 의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사장애로 의한 통풍성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화농성 관절염 등에 의한 2차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과체중도 좀 원인이 될 수 있을 아니요, 것 같아요. 충분히 그 과체중도 네. 당연히 우리가 체중이 정상적이고 약간 마른 분들보다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상식적으로 하지, 특히 무릎 관절에 부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좀 많이 아프고 쉬면은 괜찮아진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병원에 사는 환자분들이 주로 호소하는 어떤 증상,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일단 아픕니다. 아하.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무릎이 부어가지고 물이 찼다 하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부리고 펴고 하는 운동이 잘 안 된다고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 네. 초기의 관절염인 경우에는 좀 많이 걷고 운동을 하면 아프고 좀 쉬면 좋아진다. 이거는 초기 단계고, 이 중등도를 지나가 말기에 가까우면은 움직이고 걷는 거하고 관계없이 가만히 있어도 많이 아프다.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해보면은 아주 심각한 관절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수술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 보면 진짜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네. 거의 뭐 기상청이에요. 예보가 정확합니다. 아우, 무릎이 너무 아프다. 비 온다. 그러면 비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원장님, 그래서 너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이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날씨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기온이 좀 떨어진다든지 날씨가 흐리고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약간 이렇게 경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온도 하강이 되면은 관절 주위에 있는 인대나 근육도
경직이 되면서 아픈 통증이 조금은 뭐 악화될 수 있는데 날씨 때문에 더 나빠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요? 심리적인 네. 아. 저희들 보통 화창한 날에는 몸도 가볍고 예, 그렇죠. 기분도 네, 좋고. 기분도 좋고 네. 하지만은 날씨가 흐리고 이런 날에는 네. 뭔가 좀 우울해지고 네. 몸도 우중충해져요. 움츠러지고 이런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다들 공감을 하시네요. 그러면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진단 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서서 찍는 엑스레이가 그렇게 또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진단에 있어가지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병력 청취를 하고 저희들 흔히 진찰하는 이학적 검사가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네. 일반 방사선 검사보다는 체중 부하 검사 말이 어렵지만 그냥 서서 찍는 거예요. 아. 우리 무릎 관절은 보행하고 하기 때문에 누워서 찍 체중이 부하가 안 된 상태에서 별 의미가 없고 서서 찍으면 체중이 부하되면 실제로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서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면 연골이 없는 경우에는 뼈끼리 이렇게 맞닥뜨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 찍는 체중 부하 방사선 촬영이 가장 중요하고 관절염 초기에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큰 반응이 없다든지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방사선 촬영해 볼 수 있는 연골 말고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이나 인대 같은 바늘상 연골 같은 연부 조직을 보기 위하여는 그럴 때는 MRI 촬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래에서 보면 환자들이 MRI 말고 CT를 찍으면 안 되나요? 이런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CT는 우리 뼈를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골절 같은 경우에는 CT 촬영이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관절 안에 있는 말랑말랑한 연부 조직은 CT에도 안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MRI 촬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통 뭐 다 알려진 것처럼 약물 치료, 주사, 또 수술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보아오셨잖아요. 원장님만의 어떤 치료 원칙 같은 게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만의 치료 원칙이라기보다는 네. 일반적인 관절염의 치료 원칙은 첫째 가장 중요한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연골 손상이 자꾸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세 번째는 관절 기능을 복구시키고 마지막에는 변형을 교정해 주는 것이 치료 원칙입니다. 예. 원장님, 그러면 제가 주사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왜 일명 뼈 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효과도 좋은데 네. 또 뭐 독하다, 내성 생기다 막 이런 맞아요.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뭐 연골 주사, DNA 주사 이런 또 다양한 주사 치료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환자들에게 추천을 하시나요?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스테로이드 자체가 아주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지만은 다른 부작용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전신적인 부작용이 나타난다든지 심지어는 관절 연골도 손상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주 뭐 특별한 경우, 소수의 특별한 경우 말고는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요즘은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거의 쓰질 않고 네. 흔히 얘기하는 연골 주사, 연골 주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연골 주사는 우리 정상적인 관절액과 유사한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사를 투여를 하면은 관절 연골이 재생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닳고 망가진 관절면에 매끄럽게 해주고 윤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 쉽게 생각하시면은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환한다 네. 생각하시면 그렇게 전혀 그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달리 몸에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자주 그렇다고 너무 자주 하는 건 그렇지만 이게 일정 의료보험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주사를 맞으시면 됩니다. 네.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주사 처방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연골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처방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주사마다 적당한 횟수나 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의료보험 규정에 의하면은
1기, 2기, 3기까지는 연골 주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고 보통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씩 한 번 맞는 게 있고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는 게 있고 일주일 간격으로 5번 맞는 주사가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환자분들이 원한다든지 어떤 상황에 맞춰가 효과는 똑같습니다. 어느 게 더 좋고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횟수를 6개월에 한 번만 맞는 게 있고 3번 맞는 게 있고 5번 맞는 게 있으니까 환자분 상황에 맞춰서 맞으시면 되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잘 쓰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 환자분이 수술할 상황도 안 되고 다른 문제 때문에 수술할 상황도 안 되고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부종이 삼출액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것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두 번 정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를 하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 빠지면서 통증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한두 번 정도 쓸 수는 있습니다. 네. 무릎 관절염 초기라면 일단 무릎에 부담을 덜 줘야 되니까요. 뭐 체중 감량이라던가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께서 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이런 운동 추천한다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무릎에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이런 운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게 있다면 또 알려주세요. 가장 좋은 게 체중 감량인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환자분들 보고 체중을 줄이세요 하면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저 나이 드셔가지고 젊은 사람처럼 과격한 운동도 할 수 없는 게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일단은 식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시되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가는 운동은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많이 하시는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순간적으로 체중이 확 이동되면서 몸이 회전되고 이렇게 관절에 탁 힘이 가해지는 이런 운동은 좋지를 않고 관절에 부담이 적게 가는 뭐 흔히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냥 평지길 산보하기라든지 수영, 물속에서 하면은 물 부력 때문에 체중이 관절이 직접 전달이 안 됩니다. 수영이라든지 아쿠아로빅 그리고 실내 자전거 그런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추천됩니다. 이렇게 조깅이라든지 러닝 같이 물론 그건 좋은 운동입니다만 관절에 부담이 많이 주기 때문에 특히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 내리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우리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근력도 튼튼하게 해주지만 올라갔다가 안 내려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그렇게 건물 같으면은 엘리베이터를 쓸 수가 있는데 산에는 그렇긴 하네요. 엘리베이터가 할 수가 제가. 없지 않습니까? 헬리콥터 타고 내려오나요? 진짜 착각했어요. 산에서 하산한다든지 계단을 내려갈 때는 정상 체중의 5배 이상 힘이 실리고 특히 이 쪼그려 앉아가 있을 때는 쪼그려가 이렇게 옛날 뭐 오리걸음 한다든지 쪼그려고 앉아가 이렇게 일을 하실 경우는 정상 체중의 20배 정도가 관절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가급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해지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릎 관절염 수술도 연령대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종국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말기 전에 2기나 3기 환자분들 특히 바늘상 연골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관절 내시경으로 바늘상 연골 절제술 내지는 뭐 봉합술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옵션이 있습니다. 요즘은 줄기세포 시술이라고 본인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직접 관절강 안에 주사하는 방법도 있고 수술할 때 관절 연골이 결손된 그 부위에 직접 배양된 줄기세포를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더구나 이제 내반 변형 O자 다리에서는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도 반드시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알고 보니까 뭐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동양에 O자형 다리가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네, 아무래도 동양은 서양과 달리 그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좌식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좌식 생활도 많이 하고 농사일까지 쪼그리고 앉아가 많이 하고 그런 영향 때문에 O자형 다리가 특히 동양인 우리나라 일본에서 그 O자형 다리가 많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O자형이 되면은 모든 체중이 무릎에 전달될 때 안쪽 내측으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내측에 있는 연골이 빨리 손상되고 마모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O자가 점점 진행이 되는 그 O자형 다리를 내반 변형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굽어진 이렇게 다리를 폐기하기 위해서 다리뼈, 경골, 정강이뼈에 인위적으로 살짝 이렇게 부러뜨립니다. 네. 살짝 부러뜨려 가지고 이걸 똑바로 탁 펴주면서 여기 뭐 필요하면 쇠도 고정하고 하는데 이렇게 무릎을 쫙 뻗게 하는 수술은 O자 다리에서 내측 안쪽에 있는 연골은 마모가 되어 있지만은 대부분은 바깥쪽 외측에 있는 연골은 아주 싱싱합니다. 그렇게 체중을 분산시켜 가지고 바깥쪽으로도 체중이 지나가게끔 하면은 내측에 국한된 관절염이 진행을 막을 수 있고 비교적 깨끗한 바깥쪽 연골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O자형 다리도 수술하기 전에 보존적인 치료 방법은 없는지 참 궁금하고요. 이 물리적으로 다리 모양을 교정하는 그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건지 환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뼈를 부러뜨리고 붙인다는 것에 대해서 환자분들은 조금 부담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O자형 다리는 결국은 뼈의 변형이기 때문에 특히 O자형은 이 경골, 다리뼈가 많이 굽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물리치료라든지 다른 보존적인 방법으로 뼈를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자형 다리가 있을 때는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관절 안에 바늘상 연골 파열이라는 문제가 있다든지 이미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근위경골 절골술은 나이가 드시면 할 수가 없어요. 뼈도 약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 부러뜨려 놓고 안 붙으면 그것도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에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최소한 65세 밑으로 그 이하인 젊은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수술법입니다. 수술 안 하고 굽은 다리를 펼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 치과에서도요, 원장님, 그 사실은 자연치아를 그대로 살리는 걸 가장 좀 포인트로 두잖아요. 무릎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손상된 연골을 또 재생하는 이 수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손상된 연골 수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연골 손상이 적을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보면서 그 연골이 손상된 부위에 우리 미세골절이라고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면 안에서 이제 피가 나오면서 줄기세포가 되면서 관절을 메꿔준다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연골 손상이 넓을 때는 조금 힘들고 그리고 거기서 생성되는 연골 조직은 아주 건강한 연골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줄기세포 수술을 많이 합니다. 또 더군다나 가장 최근에는 신의료 기술로 등장된 줄기세포는 주사하는 겁니다. 줄기세포 주사는 본인의 골반골에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고 이걸 원심분리기로 돌려가지고 다른 수술이나 절개 없이 바로 이 관절 안에 투여하면은 무릎 통증이 좀 나아진다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적극적인 경우에는 연골 손상이 부위가 넓다든지 할 때 그 부위를 이렇게 따듬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실험실에서 배양된 중간배역 줄기세포를 그렇게 직접 이렇게 심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런 줄기세포 시술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은 또 관절염이 최소 2기 이상 3기 정도 진행된 분이 많기 때문에 또 대부분 이런 오자 다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줄기세포, 사실은 줄기세포 시술은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지만은 그것만 끝내버리면은 문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O자형 다리 같은 내반 변형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경골, 절골술을 동반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고, 이 줄기세포 시술이나 수술은 사기 같은 말기 환자분들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지만 또 마지막 방법이라고 잘 알려진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 수술을 언제쯤 받아야 되는 걸까 고민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인공관절 수술 좀 최적의 시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정답은 없지만은 네. 저희들이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환자 본인의 증상입니다. 환자 본인의 증상이 굉장히 아프고 잘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기 불편하면은 물론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연세가 60세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무릎이 아프고 붓고 걷기도 불편하다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검사를 해보고 관절 간격이 많이 거의 없어지고 뼈의 변형도 있을 때는 그건 당연히 인공관절 수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도 굳이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60세 정도 나눠가지고 60세 이전에는 아까 그 전에 말씀드린 줄기세포라든지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많이 하고 60세 이후에는 그 관절염이 말기가 되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인공관절 수술에도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 또 내비게이션 기술과는 달리 그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로봇을 보통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 생각에 로봇을 하면은 영화의 터미네이터처럼 뭐가 나와가 다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저희들이 과거의 수술은 우리 수술하는 의사가 직접 이렇게 물론 그 간단한 기구도 이렇게 측정한 각도라든지 축이라든지 이렇게 측정하고 보면서 눈으로 보고 뼈를 절삭하고 자르고 인공관절을 끼우는 수술을 하는데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이 로봇 자체가 저희들 수술 전에 결정하고 할 필요 없이 네. 수술장 안에서 수술하면서 센서를 부착하면 자동적으로 3D 스캔이 돼가지고 이 환자의 뼈 모양이라든지 변형 정도가 어느 부위를 얼만큼 잘라야 된다든지 그런 게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 조금 다른데 로봇 자체가 로봇 팔이 뼈를 자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그런 기계를 받아서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적으로 로봇이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운전기사고 의사가 운전기사고 환자분이 승객이라 치면은 과거에 하는 수술은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지도만 갖고 찾아가는 방법이 조금 비유를 드리면 네. 그런 방법이고 로봇 수술은 환자분 승객을 모시고 가는데 내비게이션도 있고 거기다가 반자율주행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환자분도 편하고 수술하는 의사도 편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고령 환자는 사실 기저질환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함으로써 몸에 좀 무리가 가거나 부담되진 않을까요? 부담이 전혀 안 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무릎 관절염의 인공관절 수술은 사실은 생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네. 흔히 요즘 말하는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고 고령이시더라도 전신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뭐 마취나 수술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으시면은 90세 전 경우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더 좀 젊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젊은 반면에
여러 가지 다른 전신 질환이 뭐 심장병이 있다든지 뇌혈관 질환이 있으면 아무래도 수술하는데 좀 꺼려지게 됩니다. 나이가 모든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퇴골에 어떤 못, 정을 박아서 하는 수술이잖아요. 그렇다면 대퇴골에 변형이 있거나 예전에 한번 다친 분들의 경우에는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없을까요? 네, 과거에 하는 수술은 금속정을 꼽는다기보다는 예. 수술하면서 대퇴골 골수각 내에 금속정을 꼽아 그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이걸 깎고 재단하고 하는 방법인데 그 과거 골절로 인해가 대퇴골 안에 금속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변형이 너무 심하면 정을 넣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술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로봇 수술을 통하면 그런 금속정을 삽입 안 하고 모든 정보와 이 자료를 자체 내에서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골절로 인해가 금속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변형이 심한 경우에도 별다른 무리 없이 수술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전보다 우리가 앉아있는 생활이 길고 또 어딜 가더라도 차를 타고 많이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걷는 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이 앱에다가 체크를 해요. 오늘 하루 얼마나 걸었는지. 그렇다면 도대체 몇 보를 걸어야 하루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알고 계세요? 철원 씨? 제가 사실은 궁금해서 네. 그 네덜란드랑 스페인에 아는 연구진들한테 물어봤어요. 직접요? 마침 11만 명 이상을 연구를 했대요. 우와. 그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7,000보 이상 걸었을 때는요,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을 절반 정도 낮춰줄 수 있고요. 우와. 8,700보를 걷잖아요. 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낮춰주기 때문에 네. 저도 걸어야 되는데 지금 497걸음 걸었거든요. 저 먼저 걸어서 좀 오늘 나가겠습니다. 너무 네. 얼마 안 걸어야 걸으셨는데 돼요. 오늘?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덧붙이자면 총 걸음수와 상관없이 내가 빠르게 걸을수록 사망 위험이 또 감소했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또 좀 추워졌지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또는 또 실내에서도 자주 걸으실 수가 있으니까 철원 씨와 함께 저도 나가면서 걸어야겠습니다. 혹시 우리 원장님은요? 좀 이렇게 자주 걸으시는 편인가요? 저도 하루 종일 진료실에 있으면은 네. 걷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퇴근하고 그냥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주말에 뭐 등산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량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만은 모든 일에는 세상에 대한 과유불급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몸이나 관절에 무리가 올 정도로 하면은 당연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혼자 생각으로는 살짝 몸에 땀이 나고 약간 숨이 가쁠 정도, 그 정도 뭐 시간으로 따지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 그것도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평지길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든지 산이나 계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올 때 관절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평지길을 단순 걷기 운동만 하면은 제가 또 연세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너무 한꺼번에 무리해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매일 꾸준한 운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길태언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